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 심화 거시경제 파트 3 화폐금융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요 앞에는 뭐 화폐 기능과 통화량의 측정하는 거는 뭐 심화적인 내용은 없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화폐 관련한 통화 지표할 때 협의의 통화인 M1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166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있죠. 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보경제학에서 역선택과 관련된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 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5만 원의 가치가 되는 뭔가 화폐로서 기능하는 교환의 매개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돈으로 되어 있는 이게 종이 쪼가리예요. 이거랑 금덩이로 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랑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아니면 사과를 뭐 한 박스 해가지고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랑 이렇게 있을 때, 아니 동일하게 명목 가치는 5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소재 가치가 높은 화폐는 유통 과정에서 사라지고 금덩이나 사과 한 박스 같은 경우는 이게 나름 쓸모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래 매개 수단으로 얘네들은 소재 가치가 나름 있어요. 엑시트해서 사라져요. 사라지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은 이 종이 쪼가리 요게 우리가 통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가치가 낮은, 예, 그래서 약간 배드 머니라고 돼 있는데 그것만 유통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금화와 은화가 있는데 동일한 명목 가치가 있는데 소재 가치는 금화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은화만 유통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정 고문이었던 그레샴이 이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역선택의 사례로 그레샴의 법칙, 중고차 시장에서 우리가 똥차가 좋은 차를 밀어내는 대표적인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선택과 관련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다음 통화량과 통화지표, 금융상품 나와 있는데 뭐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 중앙은행의 기능도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 승수라는 그 공식과 과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자율과 통화공급량 해가지고요 184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과 통화공급량 동그라미 1번에 한번 볼게요. 이자율과 통화량이라고 할게요. 통화공급량, 통화량 이렇게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민간의 현금 통화 비율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이자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통화 승수는 변하지 않아서 통화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통화량이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통화 공급량이야. 실질적인 의미로 하려고 P로 나눠줬습니다. 이자율인데, 자, 이러면 이제 통화 공급, 화폐 공급 함수는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이자율이 변화해도 얘가 통화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지. 근데 화폐 공급 곡선은 수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러분 우리가 승수 공식에서 현금으로 얼마나 보유하는가, 현금 보유 비율이 중요한데, 아니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화폐로 보유하면 현금으로 보유하는 거야. 보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민간의 현금 통화 비율과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는 거야. 사람들이 내 돈 주세요 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C라고 할 수 있는 현금 보유 비율이 하락합니다. 하락하게 돼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불안해서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율이 Z라고 쓸까요? excess 해서 초과 이렇게 쓸게요. 초과 지급 준비율 이렇게 쓰시죠. 초지급 준비율, 초과 지준율 이렇게 씁시다. 자, 이게 낮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민간의 현금 통화 비율과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면 승수가 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승수 값이 커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승수 M이라고 하면 승수가 커지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본원 통화와 상관없이 새롭게 돈이 창조되는, 그래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럼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요걸 플러스 관계가 되고 이게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내생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거기 나와 있죠. 자, 시사점 볼게요. 자, 통화 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되면 이자율이 변화했을 때 통화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정확히 통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아니, 통화량을 일정한 만큼 조정을 해서 통화 금융정책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금리,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통화량이 막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아니, 시중의 통화량을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하기가 되게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2번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 뒤에 나중에 ISLM으로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요. 거기 각 화살표 있잖아. LM이 완만해져서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진다. 요거까지 할 거예요. 심하니까 LM이 완만해져서요. 여러분, 가파른 거 이동시키는 게 효과가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통화정책이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정책의 효과가, 유효성이 하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건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가지 통화 승수와의 관계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식을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화량이 현금과 예금 통화와 현금 통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몰 c는 n분의 c, 전체 통화량 대비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현금 예금 비율을 또 거기 보시면 K로 해가지고 D분의 C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 변수 중에서 두 개 변수를 알면 다른 변수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식이 사실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 다시 정리를 해요. M이 C 플러스 D, C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썼죠. 한 번 정도는 그냥 보세요. 자, 우리가 D분의 C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요걸 D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자, D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다? 요걸로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지. 자, 그러면 D로 나눠주게 되니까 얘가 K가 되고 얘는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앞에 공식 두 가지 암기하세요 했는데 요 공식을 현금 통화 비율 요걸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요거야. 승수할 때 스몰 c 더하기 저는 1-c를 먼저 쓰는 게 저는 편해가지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오케이? 자, 지금 뭐다? 요 C를 K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K로 정리를 한 거야. 요 C를
요걸로 대입을 해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아, 관련이 있구나. 그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k가 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가 되고 z 분의 1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쫙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마지막에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3번 보세요. 현금 통화 비율을 이용해서 구한 통화 승수와 현금 예금 비율을 이용해서 나타낸 통화 승수랑 요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승수 공식은 요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 아, 근데 암기하세요. 그냥 요런 공식이 있고 요런 공식이 있다. 두 개 그냥 따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뭐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85페이지에 Q&A 계산 문제 있는데 그 계산 문제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폐 수요와 금융정책 관련한 얘기해서 고전학파의 교환 방정식, 화폐 수량설, 케인즈 학파의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그거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191페이지에 연구채권의 가격, 그걸 한번 볼게요. 연구채권의 가격. 자, 연구채권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이자만 계속 받아요. 자, 거기 볼게요. 매년 이런 식의 이자를 지급하는 연구채권의 현재 가치는, 자, 매년 내가 요거 채권을 샀어. 그럼 1년 후에 1원을 받고 2년 후에 1원 받고 3년 후에 1원 받고 요게 근데 계속됩니다. 자, 그럼 요거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디스카운트 해야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 플러스 R분의 1,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1 플러스 R의 3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돼요. 계속.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원금은 안 받고요. 그냥 영원히 계속 이런 식 이자를 받는 이런 연구채권의 가격은 요거에 대한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요. 현재 가치로 나타내서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재 가치 할 때 무한 등비급수 하게 되면 1-공비분의 1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요. 1-공비가 뭐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뭐 수열 관련해서 등차 등비 수열 할 건 아니고요. 제 유튜브나 거기에 보면 기초경제수학 거기 있는데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뭐 주관식으로 풀어보세요. 하진 않을 거니까.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게 R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연구채권은 여기 보시면 이자율과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연구채권의 자본이득률 요거 표현은 뭐냐면 내가 연구채권을 구입을 했어. 그럼 이걸 구입했을 때 요거에 따른 자본에 대한 수익률, 이득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만약 개인이 예상하는 장래 이자율이 내가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이렇게 예상 이자율 있단 말이지. 자, 근데 이걸 내가 예상하는 거랑 실제랑 달라질 수가 있잖아. 연구채권의 보유에 따른 자본이득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자본이득률이라 할게 보통 G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현재 가격 대비 내가 예상한 거랑 현재 가격의 차이 그걸 나타내요. 현재 가격은 뭐다? 이거지. R분의 1이지. 연구채권에 대한 현재 가격 디스카운트 하는 건 이거고요. 내가 예상하는 거는 여기 expectation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R에 예상하는 거분의 1 그리고 현재 가격 1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그래서 예상하는 가격분의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예상하게 되면 이게 1이 될 테니까 자본이득률은 제로가 되겠죠. 그 정도 살짝 봐주시고 이걸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영구채권 같은 경우 이렇게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하면 R분의 1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 가끔 우리 출제는 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가 안 되고요. 그래도 화폐금융론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간평사, 회계사 가끔은 회계사는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가끔 다른 경작 시험에서는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합니다. 기간 구조. 네, 요건 한번 보시죠. 우선 1번 볼까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와 수익률 곡선. 네,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해서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유동성, 채무 불이행 위험, 세금과 같은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채권 수익률 간의 관계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자율 관련해서요. 만기의 차이가 있어. 만기의 차이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수익률 곡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른 수익률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에 영향 받습니까 하면 만기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어떻게 되니? 기타 등등의 요인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 동일한 상태에서 만기만 차이가 날 때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걸 볼 거예요. 자, 이 수익률 곡선 관련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 볼까요? 장단기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단기가 장기에 또 영향을 미쳐요. 단기 이자율이 매우 낮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고요. 그렇지. 여러분,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단기 이자율이 낮으면 이 장기가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점차 우상향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수익률 곡선의 대부분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에 따라서 봤을 때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에 따른 기간, 단기와 장기에 따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대이론. 이 기대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분리이론. 말 그대로 시장이 뭔가 나눠져 있다는가 보죠. 분리이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성 관련된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네,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기대이론이 주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자, expectation theory라는 것은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다른 기간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내가 쥐고 있었을 때 적금을 가입하거나 했을 때 1년짜리 적금인지 2년짜리인지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채권은 완전 대체제이므로 그 완전 대체제 밑줄 치세요. 만기가 다른 그러한 채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기간은 다르지만 완전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시험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각 기간의 단기 채권 수익률을 평균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만약에 특정 만기의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만기가 다른 채권의 수익률보다 더 낮다면 그냥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굳이 그걸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자, 3번에 별표하시고 현재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현재 시점에 보니까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있어요. 얘가 3%야. 여기 현재니까 이제 제로기고 1년 후
그 다음에 1년 뒤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5%. 내가 요걸 3%인데 요거 1년짜리 또 하나 연장하게 되면 요거는 5%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2년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걸 두 개 평균하게 되는 게 바로 장기의 채권 수익률이야. 이 평균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짜리 하면 4%. 두 개를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오케이. 우선 이거 하나 잘 보세요. 요 계산하는 게 글쎄 출제되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계산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평균한 장기 이자율도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게 1년짜리 단기잖아. 1년짜리 단기 관련된 거니까 느낌이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두 개 단기 그거를 평균 내는 거니까 요거는 약간 평균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한계와 평균 보면 한계가 3에서 5로 올라가. 물을 추가적으로 붓는데 30도씩 물을 붓다 50도씩 물을 부으면 평균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보세요. 4번이 결론이야. 4번.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단기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면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장기 이자율도 상승합니다. 장기 이자율도 상승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대 이론은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은 뭐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단기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 합시다. 그럼 지금 너무 낮으면 사람들은 기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야 올라가겠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게 되면 각 기간의 단기 이자율을 평균한 장기 이자율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요거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시 사람들이 예상한다는 게 이제 기대한다는 겁니다. 요게 기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도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7번의 기대 이론은 수익률 곡선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인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좀 잘 설명하지만 자, 1번 단기와 장기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이자율이 매우 낮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 요거는 잘 설명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우상향 거기까지는 설명을 잘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랑 연결 지었을 때 단기의 상황에 따라 기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만약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단기에는 3인데 그 다음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면 장기도 내려가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니까 일반적인 것까지 다 커버는 못해요. 단기와 장기와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것까지만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분리 이론. 자,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와 마켓이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은 시장이 서로 분리가 돼서 만기에 해당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각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단기라고요? 예. 단기의 시장이 따로 있고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단기와 관련한 거랑 장기와 관련한 게 따로 떨어져 있고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각각의 만기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눠져 있지, 분리되어 있지. 그래서 분할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2번. 기대 이론과 달리 시장 분리 이론에서는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은 서로 대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기대 이론에서는 서로 단기와 장기는 이렇게 가중평균하거나 이렇게 평균 내면 완전 대체가 가능한 건데
분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가 안 된다. 단기와 장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만기를 가진 채권의 이자율이 만기가 다른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다른 시장이야.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기대 이론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 중립자라는 것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위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수익률이 높은 거 중립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위험 기피자를 가정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시장 분리 이론에 따르면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장기 채권보다는 장기가 기간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뭐 내가 어떤 걸 준비하는데 10년 이상 길게 본다? 10년 안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먼 미래에 있는 건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거나 언설튼티가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선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은 장기 채권은 이자율이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위험 기피자인 투자자들은 단기 채권을 당연히 위험이 없으니까 선호해요. 선호해. 그럼 단기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단기에 이자율은 하락하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니까. 그러니까 장기는 다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해 가세요? 예.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단기보다 장기 쪽으로 갈수록 더 우상향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6번에 보시면 수익률 곡선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거 세 번째는 우상향한다는 건 잘 설명하지만 아니 왜 단기와 장기가 서로 관련이 있는데 현실에서 여기선 그거는 설명을 못합니다. 자, 유동성 프리미엄은요. 리퀴디티 프리미엄 띠오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말 그대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잖아? 그럼 그에 따른 뭔가 대가를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장기 채권 이자율은 단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에다가 채권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 이 이론에서는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이 대체성은 있지만 이건 완전 대체고요. 이거는 약간 대체는 가능해요. 대체성은 있어. 대체성은 있으나 있어. 자, 그런데 유동성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더 선호. 역시 단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왜요? 장기는 불확실성이 있잖아. 리스크가 있잖아. 장기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주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단기를 선호해.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을 유동성이 낮은 장기 채권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의 이자율은 그만큼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의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당연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4번에 설명이 있죠.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적인 대가.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게 없으면 투자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5번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3%고요. 1년 뒤에 또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5%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되는 거지. 그게 1%다 그러면 2년짜리 할 때는 여기다가 1%의 요 유동성 프리미엄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 프리미엄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5%로 더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 그냥 기대이론은 그냥 단순히 이걸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에 수익률 곡선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평축에 여기 만기예요. 만기 수익률 이자율이 있는데 기대이론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뭐 우상향 한다 쳐요. 그래서 이게 기대이론에 따른 수익률이 이렇게 있으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여기 나와 있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 붙기 때문에 유동성, 유프, 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자, 9번 볼게요.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단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돼서 전형적인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대 이론에 따른 수익률 곡선이 수평선이라도 이게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저는 좀 우상향하게 그렸는데 거의 수평선이어도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라서는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1번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수익률 곡선의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 이론 중에서 여기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지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세 가지 다 그냥 제목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에는요, 198페이지 가보시면 일반적인 화폐 수요에 관한 몇 가지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거 없어요. 자, 1번 볼게요. 사람들은 구매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명목 화폐 잔고보다는 실질 화폐 잔고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실질 변수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화폐를 보유했어. 화폐에 따른 보유에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은 자,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화폐잖아. 그러니까 화폐이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명목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구매력 유지는 뭐랑 관련이 있다? 진짜니까 실질 이자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과 관련이 있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도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그래서 명목 이자율로 이렇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 규모가 증가하니까 지출 규모도 커져서 화폐 수요도 커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실질 화폐 수요를 거기 밑에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리퀴디티에서 L이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Y가 있다니까 요 Y가 이제 플러스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3번이죠.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화폐 수요 증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 관련해서 이렇게 실질 이자율에다가 여기 예상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이게 명목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 째줄에 피셔 가설 있죠. 이게 I라고 표현해서 피셔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실질 화폐 수요의 양변에 물가를 곱해주면 명목 화폐 수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요 명목 화폐 수요가 관심이 있습니다. 실질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고 P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명목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맞는 얘기지. 왜요? 짜장면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보유해야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물가 수준이 일정하게 되면 아니 P가 변화가 없으면 사실 P가 변함없으면 명목과 실질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긴 해요. 그래서 요 관계식 있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투자와 화폐 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 번 정도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와 화폐 수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기업이 10%의 명목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해서 자본재를 구입한다 그럴게요. 여기 기업이 있어요. 자본재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생산을 하겠죠. 자본재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자본재를 구입할 때 거기 보시면 명목이자율 I라고 쓸게요. 10% 이자율로 자본재를 구입합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자, 근데 만약에 3%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니 이렇게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3%야. 자, 그러면 인플레가 3%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구입하는 자본재 이거 기계야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기계 가격이 3%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기계의 가격도 3%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플레가 3% 올라가면 모든 이제 물건의 가격이 기계 구입하는 것도 3%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면 자본재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은 명목이자율에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없으면 그냥 명목과 실질을 갖게 되는 건데 명목이자율에서 3%를 뺀 기업 입장에 봤을 때 약간 실질 이자율이야 들어가는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지. R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가격도 3% 올라가니까 이거 구입하려면 사실은 돈을 더 비싸게 주고 구입했으니까 나한테 얻게 되는 이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10%였었는데 3%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렇게 7%로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명목이자율이 10%일 때 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 내가 그냥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10%만 이렇게 포기를 해야 돼. 그렇죠?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자, 명목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화폐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 명목 이자율은 뭐다? 화폐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폐를 보유했을 때 이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4번 다시 볼게요. 얘가 있습니다. 명목 이자율이 10%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3%라고 할 때 1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은행에 내가 얼마를 갖다 줘야 되겠어요? 그치? 거기 보시면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은행에 줘야 되는 거지. 자, 다시 은행에서 100만 원 빌렸어. 이거 제가 100만 원 빌렸는데 1년 후에 얼마 드리면 돼요? 예, 명목이자율이 10%니까요. 10만 원 얹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110만 원 지급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기계 가격이 3만 원 상승한 거야. 그래서 내가 1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계 가격도 이렇게 3% 상승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실제 이자 비용은 어떻게 돼요?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뺀 만큼 더 비싸게 이걸 또 줘야 되는 거잖아. 원래 내가 10만 원이면 기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기계 가격이 올랐어. 13만 원으로 이제 뭐 100만 원인데 뭐 3% 올랐으니까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만 원 상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103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 내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만큼 나는 7%만큼 거기 보시면 실질 이자 비용을 내게 되는 셈이죠. 오케이?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실물 자산의 기계의 명목 가치는 상승해. 기계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이거 구입하려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3만 원 올라간다니까. 근데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 가지고 화폐를 보유할 때 기회비용은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입한 기계를 갖고 있는 게 기계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은행에 갚아야 될 돈 100만 원의 부담은 좀 더 작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내가 실물 자산을 보유하거나 기계를 보유하는 사람이 기계에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돈을 명목이자료로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을 보유하거나 채무자가 이득이다. 뒤에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화폐 수요 이런 것들은 명목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거기 맨 마지막 째줄에 있는 것처럼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게 되면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해서 살짝 체크해 보시고요. 자, 207페이지 가서 보시면 유통속도에 대해서 살짝 한번 봅니다. 유통속도. 요거는 제가 핵심이 되는 거는 기본 이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통속도는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유통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기술이 발달하거나 산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에 따라서 화폐 유통 속도가 달라져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급여의 빈도수가 높아지나. 그러니까 돈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줄게요. 그럼 돈이 빨리빨리 도는 거지. 그래서 급여의 빈도수 한 달에 얼마나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가 올라갈수록 쟤는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불 수단의 효율성. 아니 현금으로 막 줘야 되면 돈을 뽑고 막 복잡한데 계좌이체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 계좌이체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불 수단의 효율성이 올라가면 돈이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고요. 금융기술의 혁신, 다 그런 말이죠. 같은 말이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또 올라가게 되면 유통속도는 올라간다.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이 왔다 갔다 빨리빨리 이렇게 이자율 높은 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화폐 수요 그쪽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게 유통속도와 화폐 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통속도가 만약에 안정적이면 화폐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통화량과 명목 국민소득의 관계가 안정적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화폐 수장설에 해당하는 교환방정식 요걸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이 교환방정식을 잘 보시면 MV는 PY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고정돼 있다니까 유통속도가. 자, 이게 고정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M이라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요걸 명목소득이라 합니다. 명목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오케이? 근데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는 아닐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또 상대적으로 커서 예측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밑에 보시면 표로 정리된 것처럼 고전학파에 가까운 것이고 케인작파는 무슨 소리 이게 아니라 케인작파는 유통속도가 거기 보시면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요건 이제 약간 케인즈의 영향을 받는 거지. MV는 R에 영향 받는데 얘가 플러스야. P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밑에 케인작파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통속도 이렇게 화폐 수요로 이렇게 하면 자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 그거랑 비슷한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걸 근데 강조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받은 게 거기 나와 있는 통화주의 학파가 되는데 통화주의 학파도 유통속도가 이전에 영향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하다 그 정도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는 유통속도는 이자율에 영향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뭔 소리 이자율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자율에 영향 받는다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거든. 그래서 고전학파, 극단적인 고전학파 말고 통화주의자들은 아 영향을 받네. 근데 영향 받는다 그러면 이건 뭐 케인즈학파가 되잖아. 그러니까 배신 때리는 거니까 아 받긴 받지만 아 미미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밑에 정리가 돼 있어요. 화폐 유통 속도 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 자, 212페이지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해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자, 금융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우선 1번. 통화량의 변화가 산출량과 고용 등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트랜스미션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2번. 중앙은행에 의해서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 이자율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신용 경로가 있어요. 통화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 신용 동그라미 치고 대출이라고 쓰세요.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급 경로에는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 금리, 이자율 경로가 있고요. 간단해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 보세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로가 되는 대표적인 거죠. 특히 케인즈학파가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 경로가 있습니다.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렇게 파급 효과를 준다라는 것이죠. 자, 통화량의 변화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토빈의 Q, 요거는 토빈의 Q이론 아니면 거기 보시면 부의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부의 효과. 네, 그래서 웰스 이펙트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에 변화하거나 거기 보시면 화살표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은행에 예금해봤자 별로 효과 없네. 아이고 주식시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토빈의 Q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러한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요. 그럼 민간의 부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 부자 됐네 생각해서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환율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환율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경로. 네, 이렇게 있어요. 자, 통화량의 변화가 환율 쪽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환율은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땐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달러가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본이 유출되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은 미국 달러의 가격이야. 그러니까 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출이 잘 됩니다. 수입이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신용 경로, 대출 경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은행의 대출 경로, 대출이라는 말 있죠. 통화량의 변화로 인해서 은행이 돈이 많아졌어. 이거 내가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바보 같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문자가 많이 와요. 투자 좀 하시죠. 돈 빌려드릴게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대출 여력의 변화가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돈 빌리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이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투자나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 이게 은행의 대출 경로 있고 대차 대조표 경로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증가하게 되는 경로 이게 있고요. 대차 대조표
차변과 대변, 그거와 관련한 경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순자산을 변화시킵니다. 그 자산의 변화가 대출에도 영향 주는 거 화살표 보세요. 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기업과 그리고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예금 자산, 뭐 화폐로 된 자산도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도 풍부해지고 해서 역선택이 줄어들고 도덕적 해이가 떨어지면서 대출, 다 대출과 관련됐죠. 대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에 보시면 대차 대조표의 개선 또는 악화가 차입자의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이 대차 대조표는 비대칭 정보 하에서 돈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빌려주지 않을 사람도 빌려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다가 그 사람들이 원금마저 갚지 못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까지 잘 봤고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업 목적상 깊이 있게 한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